내 안에서 뭔가 흘러나온 것을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리비도를 집중할 대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요. 리비도 집중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상처, 트라우마, 그 상처의 흔적 속에서 내가 집중하는 리비도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예술이에요.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구용. 이분과 함께한 시간도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이분은 이렇게 1년 가까이 여기 올 줄 알았을까요?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월남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남 박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12월이 됐고요. 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어요. 1년 동안 여기에 올 줄 알았어요, 교수님?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네. 예.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그래 즐겁습니다. 아 즐거워요? 네. 잠 못 자고 오는데? 네. 이 녹화를 하는 시간이 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네. 어떤 게 재미있어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재밌어요, 그냥? 일단 내 말을 좀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장군이 많이 알아들으니까 좋고. 아 많이 알아듣습니까, 제가? 네. 가끔 막 딴소리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요. 많이 알아듣고 그보다 더 재밌는 건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게 말하도록 유도하는 거. 알아듣게? 예. 제가 이제 위험한 게 지금 이 앞에서 표정이 전 예민한 편이에요. 강의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의 표정. 리액션. 예. 근데 표정이 없는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해한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내 말이 지금 이 소통 가능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지금 청취자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네. 않으니까. 네, 네. 평상시에 제가 예민한 편이에요. 강의할 때 보면. 그 다양한 동작, 눈빛 이런 거 보면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강의 끝나면 피곤한 이유가 말하는 내용보다는 상황을 계속 촉수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일한 나의 나침판은 지금 최장군이잖아요. 네. 밖에 이제 PD님도 계시지만 네. PD님들도 가끔 써주지 마. 이 상황인가 보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뭐 무슨 말이 없고 그러면 어려운가 보다. 이런 지표로 삼죠, 제가. 네. 예. 근데 최 장군이 그래도 리액션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즉각 나와요. 이제 앱솔루트 하죠. 네, 좋아요. 저의 리액션을 보면 최 장군이 좀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는 뭐 금방 다른 것보다 그거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청취자들이 알아듣게끔 듣기에 유도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 상황을 잘 네. 하시니까 제가 네. 이제 좀 편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네. 최장군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아니 네. 제가 앞에 있다고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교수님.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누구를 이렇게 막 특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너의 그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재밌게 할 거니? 근데 이거는 뭐 제 자랑은 아니고 네. 제 주변의 한 지인분도 교수님을 따로 다른 데서 방송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말을 잘 하거나 매끄럽게 얘기하거나 하는 거를 잘 몰랐다가 네. 너가 옆에 있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예. 더 나아지면 안 됩니다. 왜요? 더 나아지면 방송인이 되는 거죠. 교수가. 네. 아니 그 경계도 예술도 네. 경계가 없어졌다 합쳐졌다 네. 재구성됐다 물렁해야죠. 하잖아요. 물렁. 물렁해지잖아요. 네. 근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도 네. 물렁물렁 해줬다. 다시 교수로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하면 되잖아요. 지금 물렁해요, 경계가.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딱 철벽 치듯이 네. 더 이상 가면 안 되죠 라고 선언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본업에 충실하고 싶어요. 본업에 본인은 충실하고 싶다. 네. 그게 저한테 또 주어진 책무고 국가를 위해서 갑자기 거기서 국가가 왜 나와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한테 부여된 책무를 어. 잘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갑자기 국가가 나오니까 숙연해지네요. 네, 공무원으로서. 예. 갑자기 이제 국가를 얘기하시니까. 교수들은 특히 공무원인데 공무원 의식이 없거든요. 네. 네, 제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네. 네,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한 가지 딱 궁금증은 네. 원래 최장군 프로그램에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네. 하시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처음에 이제 길게 어떤 그 출연의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
두세 번 정도 더 해보죠. 그렇죠. 라고 였었는데 그 마음을 그래도 변화하신 데 네. 계기가 있었는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그래도 길게 오로지 최장군이죠. 정말 제가 네. 어떤 그 저의 신념이나 철학에 네, 대해서 그거 동의하니까. 뜻을 밝혔을 때 이 네. 부분이라면 네. 내가 좀 길게 해도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 지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 의미와 재미가 있으면 되는데 재미는 있는 건 여러분 방송 들으니까 아실 것 같고 의미는 최장군이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를 끝없이 저한테 주입시켰고 가스라이팅? 네, 내지는 길들였고. 저는 기꺼이 그 말이 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가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이 방송 듣고 책까지 사봤다는 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또 지난번에 택시비 안 받으시고 저한테 서울대까지 데려다 주신 그분의 그 이야기, 그분들이 이 피드백. 방송을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생각할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재밌기도 한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안 해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저 같은 사람들이 갖는 영광 아니겠어요? 고마움?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뭐 꼭 가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같이 하면서 교수님한테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진심으로 이 말씀은 진짜 딱 하나 드리고 네. 싶어요.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 너무 진지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진지하게 드리고 아, 싶어요. 그래요? 다른 건 네, 몰라도.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지난 상황이 그리고 처음 제가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도 제가 아마 첫 통화에서 네. TBS 상황이 좋지 그렇죠. 않은데 네. 좀 뭐 여러모로 모시기 힘든 상황이나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철학자로서. 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저는 철학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교수님 말씀 말고 2500년 철학자들의 그런 지혜를 나눠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모셨잖아요. 기억력도 좋으시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렸던 게 아직도 저는 이제 생생한데 그런 힘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셨었고 많이들 떠나갔어요. 제 프로그램 작가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방송을 대하는 저만의 신념, 철학을 지켜감에 있어서 교수님이 옆에서 같이 방송을 해 주신 게 외롭지 않았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좀 뜨거우니까 다른 사람들 뜨겁게 해요. 네? 무슨 말씀이죠? 갑자기 뜨겁다? 아니 외로운 건 추운 거니까. 은유적으로. 네. 그렇지. 그래서 외로운 건 아무튼 추운 거잖아요. 따뜻하게해주는 뜨거운 남자다 이거죠. 뜨거운 남자. 네. 뜨남. 감사합니다. 아무튼 교수님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훈훈하게 한번 네. 시작을 해봤어요. 네. 훈훈한 이런 거 잘 막 감당이 잘 안 돼요. 가끔 한 번씩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맞아요. 것도 좋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오긴 왔는데 네.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네.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죠. 네. TBS 앱으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수리수리 마수리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조음과 오름 이제 예전에 네네, 방송이긴 한데 박구용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박구용답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박구용답다? 제가 스스로 나 박구용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런 말을 어쩌다 한 번씩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대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박구용이 하네. 근데 저건 박구용답다. 되게 그런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자기한테 손해가 갈 일인데 하네. 계산기 안 두들기고. 예,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가 갈 일을 안 하겠죠. 안 하는데 제게 박구용답다는 건 손해가 갈 일을 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답다라고 하는 걸 때는 긍정적인 경우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정적인 경우에 박구용답다 그러면 아주 쓰레기란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네. 나다운 게 뭔데? 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나다운 게 뭔데? 네. 뭐 나는 나답다고 뭔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도 저의 언어는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이걸 하나의 답다라는 거는 데피니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데피니션도 정의를 내린다. 그만의 정의인 것이지 네. 다른 사람은 각기 다른 정의를 당연히 내릴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스러움, 다움, 음. 뭐뭐 다움, 뭐뭐 스러움. 이건 대체 긍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기가 자기스러움, 자기 다움을 막 규정할 필요는 없죠. 타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박구용 다움이 있겠죠. 가능하면 긍정적이길 바라지만 뭐 그럴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뜨남입니다. 뜨남. 여기서는 뜨남. 네, 뜨남. 예. 네. 예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얘기를 시작하면서 네. 나눠보고 싶었어요. 알마 말러라고 네. 혹시나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교수님. 워낙 유명하니까. 네, 알마 말러. 네. 이 여자의 삶도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삶, 평범하지 않은 삶을 나누는 기준은 뭐 그것도 각자 다르겠지만 네.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흔히 보통 사람들의 잣대를 들이대 보자면 알마 말러란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산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네. 화가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 그리고 코코 슈카라는 화가 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의 산실인 독일 바우하우스 그때 한번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발터 그로피우스 그리고 프란츠 베르펠 이런 수많은 예술가를 홀린 마성의 여자 네. 알마 말러 네. 삶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탄생시켰고 어떤 사건 사고 이벤트들이 만들어졌는지도 화려한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재미있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 여자 하나로 인해서. 영화도 나왔을 거예요. 영화도 있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그거예요. 예술가들이 보통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네, 때. 당연히 그렇죠. 네. 금기를 넘나든다?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해보자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금기를 넘나드는 삶, 평범하지 않은 삶, 철학으로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철학과의 공통점을 약간 최 장군은 발견을 했다. 아하. 왜냐하면 철학자도 네. 사유를 극단으로까지 네. 몰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 상식에 반하고 개인의 성향과 충돌한다고 해도 사유의 과정에 그릇됨이 없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결론에 도달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갓난아기는 죽여도 상관없다. 죽음은 그리 나쁘지 않다. 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도 된다. 네. 라는 약간 그런 금기까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 이게 책으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술과 철학은 어떤 금기를 넘나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생각을 내가 많이 한 건가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네. 100명 중에 한 명인 네. 박구영 뛰어난 철학자 박구영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론가들이 이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비교적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생활을 구성하고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일정한 부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면서 공공성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공공성의 지반이라는 게 있고 이 네. 공공성의 지반은 철저하게 상징적 질서체계로 돼 있어요. 언어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고 상징적 질서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상징적 질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누구나 대부분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금기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질서가 있단 말이죠. 이 질서 안에 살아가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야 사회가 구성이 되니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걸 깨뜨리는 사람은 범죄자고 처벌받겠죠. 네. 그런데 그 범죄자기라기보다는 그 단단한 틈을 이 상징적 질서 체계를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일수가 살아도 뭐 가끔씩 막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약간 태생적으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있죠. 그 균열이 생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금이 가고 거기서 진물이 나와요. 뭔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피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지우거나 다시 금관대를 메우거나 메우고 지우겠죠. 메우고 지우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겠죠. 그냥 범인들 평범한. 네. 그런데 지나치게 그걸 다시는 금이 안 가게, 다시는 균열이 생기게 안 가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 돼요, 사실은. 점점점 어떤 균열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주의자, 그렇죠. 뭐 낫지.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열을 평상시에 우리는 이 균열이 일어나면 약간 이렇게 약간 메워두고 또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균열에서 막 흘러나오는 용암, 그 균열에서 흘러나오는 진물, 그 균열에서 흘러나오는 뭔가 알 수 없는 큰 힘, 이 힘이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철학자 외술가예요. 이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금기라는 게보다는 상징적 질서체계의 균열을 내는 어떤 충격, 그 충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다양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힘, 에너지, 액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에너지 삼아서. 네, 그런 것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이고 또 그걸 다만 그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은 개념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금기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이제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상징적 질서체계의 균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 균열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도 그거 닦아버렸거든. 자기도 닫아놓고 있거든. 닫아놓고 있지만 그 자기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표현을 들으면 그렇지.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위로받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 감명받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너무 꽉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예술이 통하지가 않는다. 통하지 않죠. 나쁘게 보이죠. 예술가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네. 싫어하게 돼요. 그래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기 싫어요. 네네. 그러니까 철학자나 예술가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순간 대체로 너무 모험적으로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이 상징적 질서체계의 어떤 균열도 허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네, 지나치게 그게 이제 특히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한치의 오류나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는 네.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니체가 말하는 레성띠망이에요. 르쌍띠망. 네, 원한 감정. 원한 감정. 사람한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폭력으로 둔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험적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해를 끼친 적도 없어. 네. 오로지 모험적으로 살았는데 쟤는 왜 저래? 쟤는 뭔데 저렇게 살아? 이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잘못 모아지면 폭력으로 둔갑해서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범생들 중에 네.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돌변하는 그렇죠. 경우가 이 르쌍띠망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예술이나 철학은 바로 그런 현상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우리한테 이런 게 있어. 우리한테는 이런 흠이 있어. 결이 있어. 액체가 있어. 용암이 있어. 힘이 있어.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예술과 철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삭막한 쇠창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궁금해졌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알마 말러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가 네. 이런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네. 사실은 저는 아까 알마, 말러 이 사람의 삶이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좀 한 남자 7, 8명 만난 거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가? 난 사람이죠. 그런가요? 아니 나는 오늘날 20대 대부분 그럴 것 그치. 같은데. 근데 뭐 동시다발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 그래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까지 기록에 자기의 삶을 기록에 남긴 사람들을 만난 거죠. 루살로메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루살로메라든가 이제 알마 말러인데 말러라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구스타프 말러, 네. 구스타프 클린트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로피우스도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룹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술이 뭐야? 방향이 뭐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항상 어디에 와요? 사랑방에 가는 거죠. 카페에 가는 거예요. 쉽게 본인들만의 카페에 가고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선언을 하고 잡지를 만들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만 가능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은 누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날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예술가 철학자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형성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심지어 철학자들끼리 학회도 수십 개 있어가지고 떨어져 사는데 예전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 그러니까 시대에만 관통했던 그렇죠. 문화가 있었으니까. 중세가 망하고 중세가 끝나고 유럽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공론장이 확 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공론장이 과시적 공론장이었어요. 과시적 공론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진하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행진하거나 이런 걸 과시하는,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이긴 승리자 장군님이 개선을 할 때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행군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또는 권력자들이 거기를 가마타고 지나가면서 행렬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이 공론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대가 끝나요.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와요? 이제 예술적 공론장이고 문예적 공론장의 시대가 열려요. 이건 유리겐 하버마스의 이론이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준비 안 했었는데. 본인이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전공하다 보면 이게 병이에요 또.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예적 공론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카페가 카페 살롱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뛰어난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던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의 산물로 그중에는 항상 뛰어난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뛰어나다는 건 대체 외모가 뛰어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표상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낭만주 시대에 낭만주를 표상하는 여자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현주 시대는 표현주를 표현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내서 유명해요. 유명한 이 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거의 끝났다. 끝난 거고 이때 이제 예술가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다르겠잖아요. 시대마다 다른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제 예술가가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의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엇. 나의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로 등극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예술가가 누가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사람이 누구냐? 지그문트 프로이트예요. 우리 한번 다뤘었죠. 신경증. 누구나 누구에게나 신경증은 있다. 기억력이 좋아요, 최 장관님. 아니 기억력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신경증. 그러니까 누가 예술가가 되는가? 제가 프로이트 이야기를 가장 간단하게 할게요. 아주 쉽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생의 에너지가 있어요. 삶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건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에로스예요, 그게. 생의 에너지. 죽음을 향한 충동도 있어요. 타나토스라고 그래서. 근데 삶의 에너지. 이 삶의 에너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산이 바깥 세계와 호흡해야 돼. 바깥 세계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바깥 세계와 호흡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는 항상 바깥을 향한 충동과 연결돼요. 그게 리비도예요. 리비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리비도.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 세계에서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삶은 내 바깥 세계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만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물병을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병을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마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돼. 안 되면 죽죠. 만약 안 되면 진짜 죽는다는 게. 지금 그 얘기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면서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바깥을 향한 충동이 가장 근원적이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게 내 맘대로 돼야 돼. 그렇죠. 그거 이제 여기서 생의 에너지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고 다 나와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것. 그런데 우리 리비도로 하는 것이 바깥을 향한 이 충동이 어딘가에 꼭 꽂혀요. 어딘가에 꽂힌다. 꽂히는 게 중요하겠네. 반드시 꽂혀요. 그게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시냇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냇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냇물에 대한 리비도 집중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리비도 집중 현상이라고 그래요. 리비도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나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나가고 있으면 병들어요.
리비도가 바깥 세계 어딘가에 집중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딘가에 집중돼 있지 않다? 여러분 삶은 지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한 죽음을 향해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꽂혀 있다. 꽂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딘가에 내가 리비도가 생애 에너지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꼭 하나일 그건 필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집중이 일어나요. 하나 어딘가 메인은 하나가 있다. 예, 퍼져 있을 수는 있지만 퍼져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지. 조금 집중된 게 있어요. 집중된 게 있다. 있는데 그 리비도 집중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흔한 말대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성적 에너지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네. 성적 에너지가 집중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적 에너지는 대체적으로는 이성에 집중하겠죠. 또 물론 동성애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동성애까지 살 수 없으니까 이성에 집중한다 쳐봐요. 그럼 집중된 에너지가 잘 상대도 나를 집중하고 나도 상대를 집중하고 이러면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겠죠. 근데 삶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가 되죠? 밸런스가 안 맞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집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예. 예를 들면 그녀가 떠났거나 나의 것을 반사시키거나 거부하거나 나를 혐오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잖아요. 그런 방식이 되면 나는 리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산을 못 하겠죠. 꽂혀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빼서 리비도가 집중된 것들을 회수를 해요. 회수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귀환. 리비도가 집중됐던 것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 다른 데로 꽂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찾기 시작해요. 뭐 안에 있는 상처.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연인한테 실현당해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 그 상처만 건들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은 요 리비도가 이전에 잊고 살았던 상처를 다 만져요. 그게 그 연인과 상관없는 상처들까지도 건드린다. 그렇죠. 예전에 헤어진 연인도 생각나고 그 전으로 가보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무시당하는 상황, 맞는 거 상황이 나고 학교 선생님하고 친구들 어렸을 때 왕따 당한 거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 상처가 다른 상처를 회비고 다녀요. 그러니까 혹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 한잔 먹으면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도가 회수돼서 귀환해서 트라우마 이런저런 트라우마를 방황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또 다리 어딘가에 꽂혀요. 다른 뭔가에 꽂혀. 다른 이성에게 꽂혀. 이성이 아닌지 되고 뭐 체에 꽂힐 수도 있고 꽂혀야 하여튼 바깥으로 나가서 리비도가 다른 곳에 집중이 돼요. 95%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수학적으로? 예, 아니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 95%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래요. 네네. 이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병이다. 병리적 현상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집중했다가 돌아와서 헤매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 바깥으로 다시 못 나가. 그러면 자꾸 후비는 거야 내 안에서. 계속 상처를 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상처를 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뭐냐면 내 안에서 뭔가 흘러나온 것을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 그것을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리비도를 집중할 대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요. 리비도 집중을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상처, 트라우마, 그 상처의 흔적 속에서 내가 집중하는 리비도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 5%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가상세계 속에서 나의 마음세계 속에서 새로운 리비도 집중 대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와 아픈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가 상처 속에서 자기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닌데 네. 현대의 예술 작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표현주의 시대의 가장 거장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일본 작가 중에 네.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동그라미를 많이 표현하는 그렇죠. 작가 있어요. 야요이 맞죠? 네. 야요이. 호박 그리는 맞아요. 호박. 쿠사마 야요이라고. 네. 그분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어렸을 때 아팠어요. 맞았어요. 네. 많이 맞은 거예요. 맞은 것이고 네. 그것이 이게 이런 것에 대한 고쳤지. 고통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네. 그것을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예. 그런데 그런 작가들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우리의 대표적인 경우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중섭 작가도 많이 아팠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중섭 작가 잘 아시잖아요. 이중섭 작가도 말년에 호박을 많이 그렸어요. 호박 넝쿨 같은 거 많이 그렸는데요. 이중섭 작가 나중에 노란색에 빠져요. 그 환영에 빠지는 거죠. 네네. 그 상처. 이중섭 작가 스스로가 현실적인 삶을 방식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 부인에 대한 애정 막 그러는데요. 그게 안 된 거예요. 부인이나 가족한테 리비도를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수해요, 리비도를. 온갖 상처, 그 시대의 모든 상처를 안에 안고 거기서 표현되는 것들 가상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의 리비도 집중 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막 엄청난 사랑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너무 밋밋한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리비도가 회수돼서 그 회수된 리비도를 어딘가에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상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지금 이중섭의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많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중섭. 그런데 막 이중섭 작품 보면 우리 민족의 기상이 있다, 힘이 넘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저런 작품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젠틸레스키의 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 본인의 네. 네. 그런 경험들을 네.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좀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인데 아까 말한 대로 작가를 어떤 사람이 작가가 되느냐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겠죠. 젠틀레스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설명한 적 있나요, 제가 혹시?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눈빛은 내가 설명한 적 없는데 최 장군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 작가를 알까? 네, 네. 이 젠틀레스키라는 여성 작가가 이태리 작가인데요. 흔한 말대로 하면은 여성의 관점에서 고대에서 그 중세 현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여성의 눈으로 다시 재구성한 거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뭘 당해요? 성폭력을 당해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아빠 친구예요. 아빠가 소개시켜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성폭력을 당하는데 그걸 끝까지 고발해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분도 리비도를 집중한 자기의 삶을 예술 속에 표현한 거죠. 그런데 심미적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응징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응징. 이런 건 이제 역사화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페미니즘, 여성주의 작품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삼거든요. 젠틀레스키 작품들을. 이 그림을 보면은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그 어떤 남성을 칼로 찌르는 모구를 유디트 같은 건데 뭐라면 전통적인 그림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적장에 농개를 예를 들게 농개가 적장을 안고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예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여자는 예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누구 그림이에요? 남자들의 오해잖아요. 네. 남자들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잖아요. 왜 여자들은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고 가족이 죽은 상황에서 예뻐야 돼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진짜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옆에 노파가 한 명 있죠. 그렇죠. 그 모습을 자기가 직접 더군다나 자기 그 적장을 어떤 사람 만들어요? 자기를 겁탈한 선생님한테 얼굴로 만듦으로써 영원히 거기에서 응징하는 거죠. 죽임을 영원히. 당하게끔. 그렇죠. 영원히 응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비도를 응징의 방식으로 그렇죠. 표출을 그렇죠. 해냈다. 네. 조금은 다른 방향이긴 네.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과는 재밌는 얘기였어요. 슬슬 이제 다만 작품을 볼 때 그래서 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정신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는 반대예요. 그냥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것을 작가를 설명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 작가론이라고 하거든요.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가 표현됐다고 해서 작가의 것이 아니에요.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아는 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하면 예술이 그치. 역사가 축적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작가에게 그렇죠. 넘어가는 거지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건 소비자의 몫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주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해석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 평론에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왜 작가한테 그거를 모든 걸 작가로 교환시켜요. 왜? 작가론으로. 그게 쉽거든요. 또 재밌고. 음. 네. 아, 이 영화 감독은 어렸을 때 이래서 이렇게 작품을 했어. 아, 이 작가는 동성애자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작가는 아까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았어. 그래서 된 거야. 이런 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그걸. 무의미한 얘기예요. 이 작품 속에 자체를 해석해내는 힘이 필요해요. 그걸 축적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송을 어쨌든 들으십시오. 예술 얘기 계속 할까요? 예술 얘기? 예. 뭐 한 반응을 보고, 봅시다. 반응을 예, 보고. 반응을 보고. 네. 예. 아무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자, 네. 교수님은 고생이 광주로 많으셨어요. 광주로. 가겠습니다. 각구용입니다. 각구용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뭐 이게 정말 시켰어, 드세? 아, 회의실에 진짜? 아, 우리 교수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시켰어. 뭐 시켰어? 초밥. 아, 정말? 교수님 초밥 드세요? 케밥? 초밥. 초밥 좋죠.